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70년을 살았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이죠.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다잡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던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이어트도, 운동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타고난 성격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살았습니다. 그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무려 28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이런 일관된 삶의 방식은 단순히 그의 별난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 본성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그것에 순응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 새로운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타고난 성격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해방적인 진실로 다가오시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성격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은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비밀을 통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마 당신이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말,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자기 개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까지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50년이 지난 현대과학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심리학, 유전학 등 많은 분야에서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쇼펜하우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변하지 않음의 철학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보는 여정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성격은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타고난 성격이 말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두 사람은 똑같이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회사의 임원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평사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능력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아니라 성격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임원이 된 사람은 타고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출근하고 꾸준히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평사원으로 남은 다른 한 명은 타고난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미루고 대충하며 최소한의 노력만을 기울였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신체적 성격입니다. 키, 체력, 건강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들입니다. 둘째, 지적 성격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와 같은 지적인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바로 도덕적 성격입니다. 선한가, 악한가, 성실한가, 게으른가, 용감한가, 비겁한가와 같은 우리의 내면적이고 윤리적인 특성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도덕적 성격 또한 타고나는 것이며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만약 게으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평생 게으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해서 잠시 동안 성실한 척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척을 하면 금세 지치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소심한 사람이 용감한 척을 하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인색한 사람이 관대한 척을 하면 결국 후회와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결국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일찍 일어나겠다 등 수많은 결심을 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늦잠을 자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특정한 것을 원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당신의 몸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의지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극단적인 예를 들기도 합니다. 범죄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같은 교육을 받고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고난 성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온순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환경은 그저 그 본성이 발현되는 방아쇠 역할을 할 뿐입니다. 총알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성격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격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격을 가질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형성된 성격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셋째, 성격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면을 쓰고 연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선자는 언젠가 그 위선이 들통나고 비겁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도망칩니다. 인색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색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한두 번의 친절은 연기일 수 있지만 10년 동안 지속된 친절은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하라고 조언합니다. 시간이 결국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매번 일을 미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게으른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주 화를 내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분노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늘 불안해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소심한 본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이 허용되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갈등이 적은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억지로 거스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대신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격은 우리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수많은 자기계발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말에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당신은 당신의 타고난 본성 이상이 될 수 없다. 이 주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나요? 다이어트를 몇 번이나 시도했고, 영어 공부를 몇 번이나 시작했으며, 운동을 몇 번이나 결심했었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했나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본성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노력으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으로 용감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위험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용감한 척하는 기술을 익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결국 그의 본성이 드러나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가 노력해서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사회적 압력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돈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돈을 쓸 때마다 아파하며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연기일 뿐입니다. 진짜 관대한 사람은 돈을 쓰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의 본성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돌과 물의 비유를 듭니다. 돌을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돌을 물 위에 띄울 수 있을까요? 손으로 잡고 있는 동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돌은 본성대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돌의 본성은 가라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본성을 잠시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거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결국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성은 중력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으로, 화내는 사람은 분노로, 소심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성의 힘을 영원히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결국 무의미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노력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려는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대신 우리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노력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당신의 내향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설계하세요. 작가가 되거나 연구자가 되거나 프로그래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노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른 본성을 가졌다면 무조건 성실해지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게으름이 허용되는 환경을 찾으세요. 마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 자신의 페이스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일 등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자는 사자로서 완벽하면 된다. 독수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토끼는 토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사자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본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본성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성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을 야기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나 CEO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거짓이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CEO의 본성을 가진 사람만이 CEO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본성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당신의 본성에 맞는 길을 말이다.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본성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유한한 본성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고통은 줄어들고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신의 본성에 맞는 일을 할 때 노력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거운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스크립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당신은 선택하지 않았다. 당신의 본성이 선택했을 뿐이다. 이 주장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십니다. 왜 커피를 선택했을까요? 그냥 커피가 마시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커피가 마시고 싶었을까요? 당신이 커피를 원하도록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원해진 겁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이, 당신의 과거 경험이 커피를 원하도록 만든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당신은 커피를 마시는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원하는 마음 자체는 당신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저 원하는 마음이 생겨날 뿐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환상입니다. 당신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이 화를 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이 소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간단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원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갑자기 사과가 몹시 먹고 싶다고 스스로 명령해 보세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사과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정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 사람에게 끌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본성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죄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는 책임이 없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변은 복잡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그가 자신의 본성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쇼펜하우어는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개념도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악한 사람은 불운한 사람입니다. 나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착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생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본성이 좋아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못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성이 그렇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미묘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유의지는 없지만 행동의 자유는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원할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생긴 그 욕구나 바람을 실제로 추구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고 싶은 욕구가 당신에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 욕구 자체는 당신이 선택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도둑질을 할지 안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 또한 당신의 본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양심적인 본성을 가졌다면 그 욕구를 참아낼 것이고 양심이 없다면 그 욕구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행동을 하는 순간에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제한된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본성의 노예도 아닙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새는 새장 안에서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장 밖으로는 나갈 수 없죠.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 새장과 같습니다. 그 본성 안에서는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 밖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신의 새장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유의지라는 환상을 버리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않게 되니까요.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타고난 것일까요? 배운 것일까요? 유전의 영향일까요? 환경의 영향일까요? 본성일까요? 양육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타고난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 환경은 그저 표면적인 부분만 바꿀 뿐, 우리의 핵심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예로 들어봅시다. 태어나자마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부유한 가정에서, 다른 한 명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죠. 40년 후 그들을 다시 만나보니 놀랍게도 그들의 성격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종류의 농담을 좋아했으며,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었죠. 환경이 완전히 달랐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할까요? 바로 유전자가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며, 환경은 부차적인 역할만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실을 150년 전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오직 인간에 대한 깊은 관찰만으로 말이죠.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육을 믿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에 반대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 단지 겉모습만 다듬을 뿐이다. 착한 아이를 교육하면 더 세련된 착한 아이가 되고, 나쁜 아이를 교육하면 더 교활한 나쁜 아이가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학교에서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아이는 폭력을 쓰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폭력을 자제하고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향을 감추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을 때리거나 약한 친구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본성은 그대로니까요. 그렇다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교육이 본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지치기를 하고 모양을 다듬어도 소나무가 참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는 있지만 그 나무의 본질은 소나무로 남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교육을 통해 시간 관리를 배우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익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게으름이라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부적인 압박이 없으면 다시 일을 미루고, 감시가 없으면 다시 대충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환경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환경이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뿐입니다. 씨앗에 비유해 볼까요? 장미 씨앗은 장미가 되고 선인장 씨앗은 선인장이 됩니다. 환경은 이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햇빛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잘 자라고 나쁜 환경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장미 씨앗이 선인장이 되거나 선인장 씨앗이 장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종류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폭력적인 본성을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사랑받고 안전하며 행복한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면 그의 폭력성은 잘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력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학대받고 위협받고 불안한 나쁜 환경에서 자란다면 그의 폭력성은 폭발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의 본성을 끄집어내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같은 나쁜 환경에 처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순한 본성을 가진 아이는 폭력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울해지거나 위축되거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입니다.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대략적인 비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성격의 70%는 타고나는 것이고 30%는 환경의 영향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타고난 본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녀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본성에 가장 잘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향적인 아이라면 외향적으로 만들려고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공간을 마련해주고 책을 읽거나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면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마음껏 뛰어놀 공간을 제공하고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양육입니다.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타고난 본성이 꽃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변화가 아니다. 개발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본성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에 맞는 삶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은 비밀을 마주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본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따라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